자기 자신을 깨닫는 게 참 중요해요. 자기 자신을 깨달으려면 뭐를 해야 되느냐면 공부해야 돼. 이거는 뭐 공자님이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자기는 공자님 참 가난하게 살아요. 똥지기도 지니까. 근데 공자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죽을 때 죽는 날까지 묻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그래.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물어야 돼. 근데 우리는 모르면 그냥 넘어가. 왜냐하면 내가 이거 모르는 거 저 사람이 알면은 나 정말 무시당하고 창피당할까 봐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계속 모르다가 끝나는 거야. 뭐든지 물어봐. 요즘은 또 그냥 네이버에 알아보면 다 알려주잖아요. 요즘은 그냥 나무도 사진 이렇게 째면 그냥 나무도 다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머리를 쓰면은 배울 수 있는 환경은 옛날에는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유튜브 요것만 틀어놓으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필립보 생태마을 유튜브에 들어가갖고 성필립보 생태마을 치면은 우리 상담 소장 신부님 이 상담 시카고 대학에서 상담학 박사학위 딴 신부님 아니야. 그래서 우리 인간 심리적으로 어떻게 내 자신을 이해해야 되는지 잘 신부님이 올려놨어요. 또 매일미사 내강론 매일 올라가지.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말씀을 통해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해안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심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토요 특강이 제가 보통 사회에 보면은 인문학 특강이라고 그러죠. 인문학 특강은 주제는 딱 세 가지예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군 줄 알아야지 이 세상을 살아갈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유언이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살아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깨달은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살아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깨닫는 사람이 각자 깨달은 자 부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인생을 살아가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인생을 헛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물어봐야 돼. 신부는 뭐 하는 사람인가?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를 물어봐야죠. 내가 누군가? 여러분들은 아마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인가? 엄마는 뭐 하는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게 참 중요해요. 자기 자신을 깨달으려면 뭐를 해야 되느냐면 공부해야 돼. 이거는 공자님이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자기는 공자님 참 가난하게 살아요. 똥지기도 지니까. 근데 공자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죽을 때 죽는 날까지 묻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그래.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물어야 돼. 근데 우리는 모르면 그냥 넘어가. 왜냐하면 내가 이거 모르는 거 저 사람이 알면은 나 정말 무시당하고 창피당할까 봐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계속 모르다가 끝나는 거야. 뭐든지 물어봐. 요즘은 또 그냥 네이버에 알아보면 다 알려주잖아요. 요즘은 그냥 나무도 사진 이렇게 째면 그냥 나무도 다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머리를 쓰면은 배울 수 있는 환경은 옛날에는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유튜브 요것만 틀어놓으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필립보 생태마을 유튜브에 들어가갖고 성필립보 생태마을 치면은 우리 상담 소장 신부님 이 상담 시카고 대학에서 상담학 박사학위 딴 신부님 아니야. 그래서 우리 인간 심리적으로 어떻게 내 자신을 이해해야 되는지 잘 신부님이 올려놨어요. 또 매일미사 내강론 매일 올라가지. 또 이제 우리는 주일날은 상담 소장 신부님이 강론을 하고 월요일날은 부관장 신부님이 강론을 하고 화요일날은 문경 전담 신부님이 강론을 들어가요.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내가 하루 줄어들었지. 신부님이 한 번 더 와갖고 나는 이제 수, 목, 금, 토 4일 맞는 거야. 4일. 나머지 세 신부님이 3일 맞고 그래서 아주 다양한 강론 들을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거기에 반드시 구독을 눌러야 돼요. 구독을 누르고 좋아요를 눌러야 돼요. 좋아요를 누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알고리즘이라고 그래갖고 좋아요 숫자가 많으면은 다른 사람이 검색하는데 따라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거를 이렇게 보면은 좋아요를 누르면은 다른 인문학 강의에 내게 따라 올라가. 그래서 보면 항상
좋아요를 많이 누르는 때는 내 유튜브를 그냥 아무데나 열어봐도 내게 아무데나 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 황 신부님 거네? 그리고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 좋아요 때문에 시청하는 사람이 우리 유튜브 구독자 중에 50%가 넘어요. 그래서 좋아요가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광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되고, 그러면은 광고 수입의 55%는 나한테 오고 45%는 구글이 갖고 가는 거야.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나한테 구글이 월급 지불한 게 $1200야. $10,000면은 지금 12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1200만 원 정도. 그 잠비아에 나무 심는데 쓰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자, 이제 우리 역사 공부를 하는 거는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게 중요해요. 한번 역사 공부 한번 읽었다 끝나고 나면은 그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5부가 올라갔고 오늘 찍는 건 6부, 7부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우리 좀 알아야 돼. 자, 넘겨봐요. 자,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점령한 나라가 우리 한국, 만주, 난징이라고 그러죠. 요동반도, 난중, 내몽고까지, 그 다음 마카오, 그 다음 미얀마, 베트남,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브루나이, 필리핀, 여기 사이판, 괌까지 다 일본이 다 먹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땅을 일본이 정복을 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일본에 대해서,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오전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1850년도에는 우리나라가 인구가 900만이었는데 일본은 3천만 명이었어. 3천만 명. 그러니까 1대1로 싸워도 우리가 3명하고 싸워야 돼. 일본하고 싸우려면은.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그게 또 반으로 나눠졌네. 남북한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불리한 여건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게 일본이라는 나라를 공부하면 할수록 내가 싸워서 질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예. 자, 요거는 다시 한번 여러분 아마 처음 본 분들 많을 거야. 이거는 진짜 중요한 자료예요. 이 국민 총생산이 미국이 20조야. 세계 1위야. 중국이 미국 따라간다고 그러는데 중국이 12조야. 그래도 미국의 반밖에 안 돼. 자, 그럼 우리가 중국하고 손잡아야 돼? 미국하고 손잡아야 돼? 그리고 자꾸 미국은 여러분들 우리 사드 배치했을 때 중국이 우리나라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중화 사상이 있어. 다른 사람들은 다 오랑캐야. 그러니까 막 까부술 때는 비참하게 까부서요. 중국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발 한 켤레를 팔아도 15켤레를 판다고 뛰어들어갔는데 그거 중국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그 중국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다 나오잖아. 며칠 전에도 중국에서 사업하는 분이 잠비아 돕는다고 후원금 1,000만 원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야반 도주 밤에 도망가는 한국에 거기 가서 뭐 직물 공장하고 무슨 공장하고 하는 사람들 다 밤에 공장 다 놔두고 도망가는 거야. 할 수가 없으니까. 뭐 대놓고, 삼성은 대놓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대놓고 못 나오는 사람들은 다 도망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에 붙어갖고 우리가 돈을 벌어먹는다. 물론 중국하고 교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죠. 근데 정확하게 이건 외교에 아주 필요한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1조 6천억 달러였어. 1조 6천억 달러. 일본은 얼마냐면은 5조 6천억 달러야. 5조라고 그랬는데 정확히 5조 6천억 달러야.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보다 3배가 커. 아까 얘기했죠. 인구도 1850년도에 우리는 900만인데 일본은 3천만이라고 그랬죠. 지금도 똑같은 거야. 지금도. 그럼 지금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싸우면은 누가 이길 것 같아? 일본이 이기죠. 인구는 우리는 5천만 명인데 얘네는 1억 2,700만이거든요. 1억 3천이니까. 지금도 인구도 거의 3배 정도 큰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알면은 텔레비전을 볼 때 우리가 오늘 이제 아주 중요한 걸 배울 거예요. 일본이 얼마나 지독한 놈들인지. 네, 넘겨보세요. 넘기고. 일본이 원래는 우리하고 붙어 있었어.
한 100만 년 전에는. 근데 이제 지구의 얼음이 녹으면서 물이 많이 생기면서 동해바다가 생긴 거예요. 동해바다가. 그래갖고 일본하고 우리하고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 사람들의 반은 우리나라 피가 있다고 봐야 돼. 우리나라 피가 있다고 봐야 돼. 반은. 예, 넘겨보세요. 이 조선시대라고 13,000년에서 2,500년 전까지 이 운막에서 사람이, 우리도 요때 청동기 시대 때 요렇게 살았거든요. 또. 그 다음에 야요이 시대라고 이제 쌀 농사를 지면서 여기에 왕이 생기기 시작해. 3세기에. 결정적으로 백제의 영향을 일본은 관서지방, 백제하고 엄청 가깝잖아요. 이 관서지방에 여기에 이제 처음에 야마토 정권이 생기고 왕이 생기면서 이 백제 문화가 다 넘어가요. 그리고 의자왕 때 망하면서 백제 귀족들은 배 타고 다 어디로 도망가느냐면 일본으로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125대 천황이 자기 생일 때 우리 뭐 70몇 대 조상이 백제 왕이 우리 조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백제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일본이 받았죠. 그때까지만 해더라도. 예. 이 소토쿠 태자 574년에서 622년 백제의 모든 문화가 다 건너갔을 때 이 뭐 불교, 한자, 미술, 중앙집권을 시도한 아주 일본에서도 최고 인기 있는, 우리나라 광개토왕 같이 인기 있는 왕자예요. 그러면서 문화가 생기는 거예요. 덴무덴노, 덴노라는 게 천황이라는 뜻이에요. 673년 덴무덴노는 왜라는 이름 대신 일본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요. 673년. 그래갖고 673년부터 지금까지 일본이야. 우리는 673년에는 통일신라 나왔죠. 그 다음에 또 통일신라 지나고 난 다음에는 또 세 나라로 후백제 고려 이렇게 날렸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통일하죠? 고려? 왕건이 통일을 하잖아요. 470년 동안 왕건, 고려, 그 다음에 조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우리는 이름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 일본은 한 번도 안 바뀌고 계속 일본이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외세의 침략을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딱 2번 받아. 몽고 때 2번 받는데 가미가제라고 신의 바람이 와갖고 다 태풍으로 다 바다에 빠져 죽어. 여몽, 고려, 몽고 연합군이 바다에 다 빠져 죽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외세의 침략을 안 받은 거야, 일본은. 외세의 침략을 안 받는 나라가 섬나라들이 안 받아요. 이 일본, 영국이 그렇죠. 외세 침략 안 받죠. 또 외세 침략 안 받는 나라가 또 한 나라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미국이야. 미국도 큰 섬이야. 왜냐하면은 위에 캐나다는 거의 미국이라고 생각하면 멕시코는 힘이 없고, 그러니까 큰 섬이니까 외세 침략을 안 받는 나라죠. 자, 요건 아주 다시 한번 제 지금 열심히 유튜브 일본에 대한 이해 강의 듣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본은 천황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까지 126대 천황이야. 126대. 이거 기원전 600년부터 자기네들이 따져갖고 한다는데 어쨌든 126대 천황이 있어요. 거의 꼭두각시, 꼭두각시. 그냥 이름만 천황이야. 천황 지금 이 황태자 이 비가 커피 마시러 나간다. 안 돼. 자기 이제 하버드 출신이거든요. 지금 황태자비가 자기 친구한테 외국에 전해 안 돼. 이 천황은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갖고 거의 꼭두각시야. 지금도 쇼군이라는 사람이 실질적인 권력자야. 이게 다이묘라고 군주들. 일본은 다 번이라고 그러는데 이 군주들 세상 속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놈이 되는 게 쇼군이야. 대장군. 이 쇼군이 항상 통치를 하는 거예요. 다이묘는 쇼군한테 충성하고. 이 사무라이, 이게 참 일본을 이해하려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건 사무라이예요. 사무라이가 일본을 문화를 끌고 갔다고 생각해야 돼. 칼을 2자로 차잖아요. 칼을 2자로 찰 수 있는 사람은 영예로운 사람이야. 이 사람들은 죽을 때도 영예를 입고 죽어야 돼. 그래갖고 내가 잘못했다. 그럼 만약에 다이묘 군주를 잃었다. 그럼 활복 자살을 해요. 3가지 방법을 해. 1번 긋고 목을 치는 방법이고, 2번 긋고 그냥 죽는 방법이 있고, 3번 긋는 방법도 있어요. 그 창자가 다 쏟아져 나올 때까지.
그런데 이 활복을 하라고 그러는 건 뭐 도쿠가와 이에야스 같은 경우 동생한테도 활복하라고 그래요. 자기 아들한테도 활복하라고 그래. 쇼군들은. 그 아들들이 활복을 해. 아버지가 죽으란다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구경해 또 활복하는 거를. 우리는 활복하는 사람, 나라가 망해도 죽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 일제 강점기 시작하면서 죽은 사람 이준, 민영환, 매천 야력순, 황현이라는 분, 그 정도 죽었어요. 근데 일본 애들은 자기 주군이 죽으면은 다 활복을 해요. 예. 아니면 떠돌아 다니든지. 그래서 이 사무라이가 굉장히 중요한 일본의 10%, 인구의 10%인데 이 사무라이들은 길을 가는데 저 사람이 불의한 짓을 저질러. 그럼 그 자리에서 목을 벨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질서 잘 지키죠. 이게 그런 전통이 있는 거야.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칼 두 자루 찬 사무라이가 아무 데서나 죽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잘못한다라는 거를 이 사람들은, 일반 평민들은 이거를 용납을 못하는 거야.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일본이 그렇게 질서를 잘 지키는 것도 그 사무라이의 영향이 있다. 예, 넘겨보세요. 그리고 이제 요거 잠깐 얘기해. 가미가제가 이 여목연합군이 가고 난 다음에 서로 상을, 전쟁 끝나면은 서로 상을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남북이 나눠져. 항상 외세가 침략이 끝나고 나면 어떤 나라든지 나라가 갈라지는 게 기본, 이 아마 역사의 흐름인 것 같아. 우리나라는 이 일제강점기 끝나고 난 다음에 나라가 반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죠? 갈라졌잖아요. 똑같아. 일본도 나라가 반으로 갈라져갖고 머리통이 터지게 싸우죠. 예, 넘겨보세요. 자, 여기까지 이제 오늘 오늘 뭐가 나가느냐면 임진왜란, 병자호란, 동학혁명이 오늘 일본의 오해가 오늘 나가고 있어.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유튜브 시간 되시면 한번 보세요. 일본에 대한 이해. 우리가 임진왜란을 정말 잘 알아야 돼. 이가 아주 우리나라의 이 생각을 바꾸게 한 전쟁이 임진왜란이에요. 자, 1543년에, 임진왜란은 1592년에 일어나죠. 1543년에 포르투갈 상인 100명이 탄 배가 표류를 해갖고 아주 아랫지방, 일본 아랫지방에 표류를 해갖고 딱 일본에 상륙을 해요. 그래갖고 이상하게 생겼으니까 데리고 오라 그래. 근데 이 지역에 다이묘 도키다카가 몇 살이었냐? 15살이었어.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그 다이묘 성주들이지. 15살인데 총을 딱 보고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갖고 이 총 2자루를 은을 잔뜩 주고 사요. 총을 2자루를. 이게 이제 이 총 2자루 산 게 일본과 우리 조선과 청나라의 운명을 뒤바꿔요. 이 총 2자루가. 그래갖고 총을 사갖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철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조총이라고 그래. 조총이 뭐냐면 새 조자에다 총이야. 새를 쏴서 떨어뜨리는 총이다. 그래서 조총이야. 근데 일본 사람들은 철포라고 그래서 철포. 바위 위에 술잔을 놓고 작대기에 눈을 대고 겨누니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 소리가 나며 잔이 박살났다. 이 도키다카는 이 참 보기 드문 보물이로다. 그리고 자기만 갖고 있지 않아요. 누구한테 한 자루를 보내냐면 쇼군한테 보내. 대장군한테 보내. 쇼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는 쇼군이라고 안 부르고 관백이라고 불렀어. 관백 쇼군 같은 얘기예요. 대장군. 그래갖고 한 자루는 쇼군한테 보내고 내 어찌 이를 혼자 숨겨두겠느냐? 그러면서 한 자루는 어떻게 하느냐면 대장장이 야이타라는 대장장이한테 너 이거 분해해갖고 거꾸로 만들어봐라. 그래갖고 이 40살 먹은 대장장이 거꾸로 쫙 해봐요. 거꾸로 했는데 총을 똑같이 했는데 총을 쐈는데 뒤가 이게 화약을 넣고 총을 쏘면은 뒤가 이렇게 쇠가 딱 막아줘갖고 총알이 튀어나가야 되는데 이게 뒤로 튀어나가는 거야, 화약이. 야,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나사, 이 총구멍 뒤에 있는 나사로 딱 조이면 딱 튀겨도 그 나사, 이게
못이 박혀있고 뒤로 안 물러나가는 거예요. 이 나사 만드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나사 만드는 방법을 물어보니까 그 총을 전해준 제이 모토라는 사람이 당신 딸을 나한테 주면은 내가 그걸 가르쳐 주겠다. 그래, 와카라는 딸을 며칠을 울다가 시집을 가죠. 다음에 돌아와서 제이모토는 장인에게 나사를 이렇게 타는 거, 뒤에. 그래갖고 나사를 조여갖고 총구멍 뒤에 나사를 집어넣어갖고 딱 조이면은 총 쏘니까 이게 화약이 폭발해도 뒤로 안 터져 나오고 앞으로 총알이 나간 거야. 이게 나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어마어마한 발명품이에요. 이 나사가. 그러면서 이제 총이 막 하나지기 시작해. 어쨌든 요건 좀 이따 또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총을 11년 지나고 나서 조선에 상납을 해요. 이 총 이거 한번 보라고. 그런데 명종이 이게 관심이 없었어. 예. 그 바람에 우리는 그냥 정말로 일본한테 도륙을 당하죠. 1600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에도 막부 시대를 열어. 에도 막부는 지금은 도쿄야. 도쿄 통일 국가를 이루어 갖고 하는데 윌리엄 애덤스라는 이 친구가 표를 하다가 딱 일본에 도착을 한 거야. 근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불러갖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멀리에 영국이라는 나라도 있고 스페인이라는 나라도 있고 포르투갈이라는 나라도 있고 네덜란드라는 나라도 있는 거야. 그래갖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어떻게 하냐면 거의 30년 동안 외교 고문관으로 서양의 소식을 들어요. 이게 우리나라하고 점점 일본하고 길이 달라진 거야. 나는 정말 안타까운 게 우리 김대건 신부님이 서양 문명을 가장 많이 접한 신부님이야. 1845년에 돌아왔을 때 우리나라 임금이 세상에 어떻게 오죽하면 김대건 신부님은 세계 지도를 그렸으니까 그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야. 라틴어 할 줄 알지, 한문 할 줄 알지, 중국어 할 줄 알지, 우리 조선말 할 줄 알지. 아니 그런 인재가 어딨어. 그걸 그냥 1년 반 만에 땡깡 죽여버렸네, 목을 잘라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역사 안에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그걸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미 유럽 세계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1850년도에 사무라이들은 집집마다 전부 다 지도가 있었다는 게 세계 지도가. 그러니까 1850년에 세계 지도를 집집마다 둔 이 사무라이 정신은 머리가 세계적인 거야. 세계적인 거니까 중국도 먹고 리순도 먹고 몽고도 먹고 조선도 먹고 대만도 먹고 이 필리핀도 먹고 이게 1850년서부터 머릿속에 이 사람들은 그려져 있었던 거야. 그럼 1850년 요 한참 일본이 막 기가 막히게 나갈 때 조선은 1800년에 정조가 죽어요. 정조가 아주 거의 독살이라고 그럴 정도로 죽어. 그 다음에는 누가 순조, 헌종, 철종, 고종 이 네 소년 11살, 15살, 17살 철종 같은 경우는 강화도에서 농사 짓고 있었던 사람이 자기가 왕족인지도 몰랐어. 막 농사 짓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사람들이 와서 데리고 간 거야. 그래갖고 왕이 된 거야. 그러니 이 100년, 이 중요한 100년을 우린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910년에 결국은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시야를 넓게 가질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이 윌리엄 애담스는 배를 2척을 만들어줘요. 이것도 나중에 또 설명을 할 거야. 그 다음에 일본의 결정적인 일이 벌어져요. 1853년에 미국의 페리 제독이 배 4척을 딱 오는데 배에서 불이 났다고 일본 사람도 처음에 배에서 불이 난 게 아니라 그 석탄 증기기관 그거를 보고 배에서 불이 났다고 그래. 근데 어쨌든 페리 제독이 한 12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포로 쫙 열고 니네들 개항하지 않으면 이 포로 그러니까 도쿄 앞바다에서 작사를 내겠다. 그래갖고 자기네들끼리 1년 후에 내가 돌아올 테니까 그때는 준비하고 있어라. 근데 이때 일본은 개항을 해요.
이게 문을 열면서 미국에 가서 유학도 하고 영국에 가서 유학도 하고 이 경제 발전되는 걸 다 보고 돌아와. 근데 우리나라는 개항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왔어. 1866년 병인양요, 1871년 신미양요. 이때 다 니네들 개항해라. 그런데 흥선대원군이 독일 사람들이 아버지 묘를 파헤쳐. 그러니까 이 죽일 놈들, 응? 내 아버지 묘를 파헤친다고 더 쇄국 정책을 더 하죠. 쇄국 정책을 해갖고 완전히 나라를 막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세계 정세는 엄청 빨리 식민지 세계로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만 그냥 우리끼리만 그 안에서 세도 정치, 풍양조 씨, 뭐 안동김 씨 그냥 뭐 서로 네가 뭐 하느냐 내가 하느냐 이래가면서 그놈 왕자리 하나 놓고 참 답답한 1800년에서 1900년까지는 역사를 읽어보면은 또 거기에 우리 김대건 신부님을 죽인 건 내 생각에는 정말로 기회를 놓친 거예요. 불러다가 서양 지식을 그렇게 유학을 해갖고 공부를 해갖고 내가 김대건 신부님도 라틴어를 쓴 걸 보니까 기가 막히게 썼더라고.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지금 프랑스의 박물관에 김대건 신부님이 그린 세계 지도가 있어요. 프랑스 박물관에. 그거 이제 내년인가가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이야. 그걸로 지금 그 지도를 갖고 올라오려고 그러는데 프랑스 애들이 주겠어요? 아마 안 줄 거야. 내가 그 지도만 오면은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 1846년이니까 우리도 세계의 눈을 뜰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야. 예. 자, 어쨌든 이제 이것도 이제 다음에 또 설명. 그다음에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을 해. 이게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갈라지는 결정적인 일이 돼요. 왜 결정적이냐면 이 사람들이 260명이나 되는 다이묘들이 우리는 다 포기하겠다. 우리의 권리를 이 세계에 돌아가는 거 보니까 천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일본이 뭉쳐야 된다. 그래갖고 그 천황이 이제까지는 꼭두각시 천황이었는데 제대로 된 천황이 딱 나온 거야. 천황을 신격화해갖고 천황 밑으로 목숨을 걸어서 다 같이 모이면서 외세에 이제 대항하자. 그래서 그 메이지어 유신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784년에 이제 전부 다 일본의 똑똑한 애들 유럽으로 다 보내요. 영국도 가보고 스위스도 가보고 프랑스도 가보고 독일 딱 가보니까 일본하고 독일하고 신세가 똑같은 거야. 요거는 이제 서양 역사로 넘어가야 되는데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는 식민지가 엄청나게 많았어. 그런데 독일만 식민지가 없었던 거야. 식민지가 있으면 거기서 물건도 빼오고 노예도 데리고 오고 물건도 갖다 팔을 수가 있는데 야 우리는 식민지가 없어갖고 우리끼리만 이렇게 경제 개발을 해냈다. 그러니까 니네들도 우리식으로 니네들 개발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독일식으로 이 경제 발전을 시작을 해요. 이게 1874년에 시작되지. 1895년 이게 1894년에 동학혁명이 일어나요. 녹두꽃이라는 드라마 요즘 하시죠? 그거 꼭 보셔요. 나는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보는데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 마지막 조선 500년의 마지막 지점이 동학혁명이야. 그런데 이놈의 고종이 백성하고 손을 잡고 했어야 되는데 청나라한테 자기네 도와달라고 청나라 군이 들어와. 그러니까 텐진조약이라고 이게 청나라가 군인이 조선에 들어오면 일본도 군인을 조선으로 파견할 수 있는 조약을 이미 해놨어. 그래갖고 들어와갖고 한 전쟁이 아산 앞바다에서 해갖고 한 전쟁이 청일전쟁이에요. 청일전쟁인데 이때 어디까지 쫓아가냐면은 요동반도 리순이라는 데까지 쫓아가고 이 중국 사람, 청나라 사람들을 7만 명을 죽여요. 7만 명. 군인은 이 청군이 한 7만 명, 일본군이 3만 명 해갖고 붙어갖고 10만 명이 붙은 전쟁이야. 이 조그만 전쟁이 아니야. 어마어마하게 큰 전쟁이에요. 이 청일 전쟁에서 청나라가 지면서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는 걸 하면서 이제 조선에 대한 우리가 조선을 우리 속국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걸 포기하겠다. 조선 자유 독립 국가다. 그 얘기 뭐냐면 일본 니네가 먹어도 우리가 창간하지 않겠다. 더 이상 싸움 안 하겠다. 그 얘기야.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1년에 2번
청나라에 조공을 바쳤어요. 일본은 청나라에 10년에 한 번 조공을 바쳤어. 왜냐하면은 나라도 멀고 이것도 까다롭거든. 근데 조선은 만만하거든. 그러니까 1년에 2번 조공 바치라고 그러고 일본은 10년에 한 번 조공을 바친 거야.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보는 거를 어떻게 봤는지 금방 알 것 같죠? 우리만 몰라. 우리만 몰라. 내가 늘 말하지만 5,000년 역사상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잘 산 적이 없어요. 지금처럼 당당한 적이 없어. 물론 지금도 지금마저 시진핑, 트럼프, 김정은, 아베 이거 아주 복잡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감히 대항할 수 있는 힘도 없었는데 지금은 어느 놈이 와도 한번 붙어볼 만해. 지금은.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은 다 잘할 수 있어. 똑바로 차리라는 게 오늘부터 나가서 태권도 연습하고 싸우라는 게 아니야. 서로 양보할 줄 알고 합의할 줄 알고 나라를 위해서 자기 거를 내놓을 줄 알고 이런 정신이 지금 있어야 돼.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성공한 사람이 사카모토 료마라는 사람이 일일이 하급 사무라이였거든. 일일이 다니면서 다 설득을 해요. 지금 이게 페리 제독의 그 불침번을 쓰면서 그 배를 보면서 우리 일본이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일본이 하나가 돼야 된다. 다이모 260명이 있으면 이건 안 된다. 하나가 되려면 누가 있어야 된다? 천황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다이모들은 다 포기해라. 니네들 권리를. 근데 그걸 다 다니면서 설득을 해요. 그래갖고 다 포기를 해. 그리고 1868년 메이지 유신이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갈라져서 싸웠잖아요. 끝까지 갈라져서. 자기 거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끝이 그렇게 됐던 거예요. 참 교수님 반갑습니다. 미국의 2회 53강 오늘은 달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달러가 기축통화죠. 전 세계의 기준이 되는 돈이라는 거죠. 달러가 전 세계 한 80% 돈을 차지하고 있고 유로화가 15%, 엔화가 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달러를 미국이 찍어내는 나라죠. 자기네들 찍어내고 싶은 대로 찍어내는 게 달러입니다. 물론 이게 조금 이번 시간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은 최대한 여러분들 좀 흥미롭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러는 100센트, 1센트, 100센트가 1달러입니다. 100센트가 1달러죠. 그러니까 한 15원 정도, 한 12원 정도 하는 거죠. 12원. 그게 1센트가 100개가 모이면 1달러로 우리가 합니다. 요 1달러는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조지 워싱턴이 있어요. 1달러. 그 다음에 뒷면에는 In God We Trust라고 해요. 우리는 하느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에다가 이런 내용을 삽입한 걸 보면은 미국이 기독교 국가가 맞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조지 워싱턴 초상하고 뒷면은 미국의 국세가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눈이 여기 달러 1달러에 눈이 들어 있는다. 그래서 아주 여러 가지 말이 많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똑바로 쳐다본다라는 의미도 있다고 그럽니다. 이제 1달러, 1센트, 1달러, 그리고 2달러가 있습니다. 2달러. 2달러는 조금 불편함이 있어요. 이 돈을 주고받는데. 그래서 1985년부터 생산되고 있지 않고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속설 때문에 많이 선물들을 하죠. 저도 미국 가면은 2달러 선물을 많이 받습니다. 이거 심히 행운이라고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지갑에 아예 늘 넣어갖고 다니는 분들도 있고, 집에 가보면은 탁상, 이렇게 탁자 안에도 넣어놓고 있고, 그렇게 합니다. 지폐 앞면에는 미국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초상화가 있고, 뒷면은 독립선언서를 작성하는 모습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2달러짜리 보면은요, 독립선언서를 이렇게 작성하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제 5달러짜리에는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끈 대통령이죠. 뒷면에는 링컨 기념관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워싱턴에 가보면은 이 기념관이 아주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의자에 멋지게 앉아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5달러. 그리고 이제 새로 나온 신권 5달러. 이게 신권입니다. 신권. 여기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달러를 찍죠. 그 다음에 이제 10달러 알렉산더 해밀턴입니다. 첫 번째 재무장관이죠. 대통령이 아닌 분으로서 돈의 초상화로 들어가 있습니다. 뒷면은 재무부, 저도 여기 재무부를 가봤었는데 어마어마하게 건물이 크더라고요. 미국의 기축통화를, 달러를 이렇게 관리하는 재무부. 또 10달러 신권도 나와 있어요. 요즘은 요 노란 주황색 배경 이 달러가 굉장히 많이 쓰여 있죠. 여기도 인갓 위 트러스트 아주 명확하게 써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달러짜리, 20달러 미국의 앤드루 잭슨, 7대 대통령이죠. 어떻게 보면은 은행을, 설립한, 그러한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백악관이, 뒷면에는 백악관이 이렇게, 인쇄되어 있죠. 그래서 달러를 보면은 미국의 문화를 볼 수 있다고 그럽니다. 또 신권, 이렇게 신권으로 또 새로 나온 달러도 있습니다. 색깔을 조금씩 바꿔갖고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규모가 커집니다. 이제 50달러 앞면에는 미국 18대 대통령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 뭐 전쟁을 아주 기가 막히게 했죠. 뒤쪽 면은 국회의사당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50달러는. 그리고 이 그랜트 장군은 남북 전쟁에서 활약을 하고 대통령이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50달러도 또 요즘 새로 나온 요즘은 요 아래쪽 거 달러로 거의 다 쓰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0달러. 이건 유명한 사람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제가 가끔 강의 때 얘기하죠. 재산을 잃으면 조금 잃은 거고, 명예를 잃으면 반을 잃은 거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거라고 말한. 그래서 남북 전쟁 때 프랑스에 건너가갖고 프랑스로부터 전쟁 자금을 빌려오죠. 프랑스의 지원을 받습니다. 프랑스하고 영국은 원수지간이니까 서로 독립전쟁 할 때 벤자민이 그런 것들 잘 노린 거죠. 알렉산더 해밀턴과 같이 대통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00달러짜리 굉장히 큰 돈의 주인공이 돼 있죠. 저 그림은 저도 여기도 가봤어요.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에 있는 독립기념관. 여기가 초대 어떻게 보면은 국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높은 단위들도 있어요. 더 높은 단위들도 있는데 100달러 이게 이제 새로 요즘은 여기에 줄이 하나 거져 있어요. 줄이 홀로그램 리본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파란 거 위조를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합다고 그러죠. 100달러. 네. 그 다음에 500달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못 보셨죠? 이건 뭐 일반적으로는 유통되지 않습니다.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 초상화가 인쇄되어 있죠.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500달러짜리도 있다라는 거 알면 좋죠. 1000달러 또 있어요. 1000달러. 요거 한 장에 100만 원인 거예요. 100만 원. 10장이면 1000만 원이고
100장이면 1억이죠. 1000달러에는 미국 22대, 24대 대통령 크로버 클리블랜드 초상화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000달러짜리도 있어요. 5000달러. 미국 4대 대통령 제임스 메디슨이라는 분이 5000달러를 이렇게 합니다. 또 10,000달러짜리도 있어요. 10,000달러. 미국 재무장관 셀먼 체이스, 알렉산더 해밀턴, 벤자민 프랭클린, 셀먼 체이스, 배를 타갖고 하는 모습이 프린트로 돼 있죠. In God we trust, 우리는 신을 믿는다는 문구를 새겨 넣은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0만 달러짜리도 있어요. 10만 달러. 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 초상화가 인쇄되어 있죠. 이거는 뭐 일반인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고 은행권으로 주고받은 거죠. 그리고 100만 달러가 있는데 이거는 나도 처음 본 것 같아요. 100만 달러도 있는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되고 있지 않죠. 어쨌든 이제 오늘 달러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돈을 막 찍어낸다고 그 좋은 게 아니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죠. 돈을 막 찍어내면은 1달러도 어마어마하게 찍어내면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죠. 돈이 휴지 조각이 되는 경우가 참 많죠. 독일에서는 1차 세계대전 당시 빵을 사기 위해서 손수레에다가 돈을 담아 가기도 한 시대가 있었어요. 초인플레이션이 터졌죠. 1923년 2월 독일 계란 한 개가 800마르크였는데 같은 해 12월에 3,200억 마르크로 10개월 만에 400배가 오르죠. 돈의 가치가 없어진 거죠.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독일은 승전국들한테 돈을 갚아야 했기 때문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찍어내죠. 결국은 이러한 이유로 히틀러가 전쟁,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미국 연방제도에서 2008년 금융위기 시 1조 3천억 달러를 발행을 하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2020년에 코로나19 경제 위기 때는 3조 달러를 발행합니다. 1960년, 70년대는 3천억 달러가 전 세계에 돌아다녔는데 이제는 이게 3천억 달러가 아니라 3조 달러를 한 해 찍어갖고 풀어냈죠. 이 정도 돈이 풀리면은 인플레이션 어마어마하게, 물론 지금 미국이 인플레이션에 걸려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돈을 좀 이렇게 테이퍼링이라고 그러고 돈을 막 푸는 걸 테이퍼링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돈을 이제 끌어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를 쓰느냐면은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금리를 지금 이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금리가 거의 0%대였는데 내년에는 금리를 3번 내지 4번 정도 올리지 않을까. 그래서 금리가 2%대까지 가면은 사람들은 주식보다는 뭐를 더 많이 쓰느냐면은 은행에다가 돈을 예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그렇게 끌어모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인플레이션, 초인플레이션, 제가 지난 11월 달에 미국에 갔다 왔을 때 모든 것들이 3배 정도 가격이 뛰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하루 쓰는 사람도 20달러를 줘도 1시간에 20달러를 줘도 사람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지금 미국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는데, 그런데 또 우리나라 정도 되면은 돈이 막 1달러에 800원, 900원 돼야 되는데 그래도 1170원 흔들림이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더욱더 기축통화가 더 단단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돈을 풀어서 이제 국채와 주택저당 증권을 이렇게 많이 지금 사들이고 있는 거죠.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돈을 막 찍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일본도 아베가 어마어마하게 돈을 찍어냈죠. 그런데 일본은 그걸 견디질 못하고 계속 0%대로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죠. 미국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푼 건 아니지만은
그 돈을 땡기기 위해서는 은행 이자를 아마 올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투자를 할 분들은 집에다가 투자를 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아파트라든지 이게 아주 폭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의 흐름을 좀 안다면은 좀 지혜롭게 돈을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 뭐 귀양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나라 경제 발전, 우리나라가 3.9% 정도 올해 2021년에 3.9% 정도 발전을 했는데 이자가 그러니까 내가 10% 줄 테니까 투자를 하면은 10%를 줄 테니까 투자를 좀 해줘라. 그럼 10%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이건 100%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한 3.9% 정도 주겠다. 그러면은 그거는 합당한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욕심을, 돈에 대해서는 참 욕심을 좀 버릴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돈을 쥐고 흔드는 건 다 유대인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쉽게 말하면 주식을 사도 마찬가지죠. 삼성 주식을 어마어마하게 샀어요. 막 올라가. 이때 사람들이 따라서 사죠. 근데 파는 타임을 누가 정하느냐? 유대인들이 정하는 거예요. 파는 타임을. 그 타임을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알 수 없죠. 예, 유대인들이 돈을 벌게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주식도 내가 5년, 10년 묻어두면은 그 파는 타임하고 아무 상관없죠. 그런데 뭐 단기 투자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막 올라갈 때 그걸 사면은요, 그러잖아요. 발끝에 사서 머리끝 오를 때 팔아야 되는데 그 파는 그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죠. 기축통화는 국제 간의 세계 금융 간의 거래 시 기준이 되는 통화를 기축통화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기준이 되는 거죠. 달러가 풀려서 달러 가치가 오르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떨어지게 돼 있죠. 우리나라처럼 수출의 비중이 큰 나라는 불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같이 돈을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올해 돈을 많이 풀었죠. 또 지금 대통령 후보자들이 100조를 푼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죠. 돈을 많이 풀면은 좋은 게 아니라 위험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보통 달러가 약할 때는 가격이 오릅니다. 이 금이 디커플링이 됩니다. 디커플링은 보편적인 세계의 경제 흐름과 다르게 독자적인 경제 흐름을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금과 비트코인이 디커플링이 되죠. 그래서 거꾸로 가죠. 어쨌거나 하여튼 달러가 상승하면은 금은 떨어지고 달러가 내려가면 금값은 올라갑니다. 금값이 오른다는 것은 달러에 대한 불신을 의미하고 미국은 달러를 지키기 위해 금값을 떨어뜨렸다고 볼 수도 있죠. 지금 전 세계의 금의 80%는 미국에 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뭐 독일이고 영국이고 프랑스고 전쟁 막 난리가 나니까 전부 다 배로 미국으로 전부 다 보냈죠. 그러는 바람에 미국이 기축통화 국가가 된 거죠. 지난 50년간 부의 핵심은 달러였습니다. 중세시대 유럽 전역은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믿음에 따라서 1년 중 4분의 1이 금식일이었어요. 육식은 못 먹고 생선은 먹을 수 있습니다. 당시 냉장고가 없어서 소금에 절인 청어가 유행을 하게 되죠. 이 청어, 유대인, 이거 막 굉장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청어를 절이기 위해서 소금이 필요했는데 유대인들은 스페인에서 천일염을 들여와서 절임 청어를 만들어 대박이 나죠. 소금 상권을 장악한 유대인들이 청어 사업까지 장악하게 되었고
청어 사업이 활황이다 보니까 고기잡이 배를 만듭니다. 주로 네덜란드에서 이 청어를 잡아갖고 소금에 절여갖고 전 유럽에 파는 거죠. 이후 고기잡이 배뿐만 아니라 화물선도 만들고 전 유럽의 화물을 싹쓸이하게 됩니다.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이 유럽 중개 무역 기지로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먼저 동인도 회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영국이 동인도 회사가 나오죠. 무역이 발달하면서 금융과 보험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후 네덜란드는 유럽 중개 무역 기지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이 네덜란드도 네덜란드지만 네덜란드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금융의 주인공이 된 거죠. 지금도 전 세계의 금융은 유대인들이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덜란드는 동양과 무역을 위해서 세계 최초 주식회사인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의 주식 거래소 1602년에 주식을 거래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420년 딱 되네요. 420년 전에 이미 돈을 벌게 하는 시스템을 유럽은 갖췄던 거죠. 더욱이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주식시장이 좀 안정화된 게 몇 년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이 미국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돈에 대한 공부를 정말로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세상을 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죠. 당시 거래된 화폐의 종류만 1000가지가 넘어요. 이 1000가지가 달러, 유로와 엔화로 발전하는 데는 한동안의 시간이 걸렸죠. 네덜란드 돈 길더화로 통일을 시키죠. 이로써 세계 최초의 중앙은행격인 암스테르담 은행이 등장을 합니다. 1668년 네덜란드 통치자 빌렘 3세가 영국 왕위 계승 서열 1위였어요. 빌렘 3세가 왕이 되어서 영국으로 떠날 때 유대 금융인 8,000명이 함께 영국으로 넘어가게 되죠. 또 이 유대인들이 다시 나중에 미국으로 넘어가죠. 유대인들의 이동으로 네덜란드의 금융이 통째로 영국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영국 돈 파운드가 나중에 기축통화가 됐다가 그 기축통화가 미국으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넘어가죠. 어쨌거나 하여튼 영국 왕으로 즉위한 윌리엄 3세는 프랑스와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함선이 배가 없어서 유대인들에게 협조를 구하게 되죠. 유대인들은 전쟁 모금 기구를 만들어 전쟁 자금을 만들게 되죠. 이 전쟁할 때 이 자금을 대는 나라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전쟁을 유도할 수도 있는 사람이죠. 1905년 유대인들이 일본이 러시아하고 전쟁할 때 뭐를 대주느냐면 전쟁 자금을 유대인이 대줍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침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나라를 빼앗긴 원인도 유대인이 그 이면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어쨌든 여기서 이제 전쟁 자금을 만들어주고 유대인들은 저희가 모은 돈을 빌려줄 테니 원금을 안 갚아도 된다고 그래요. 매년 그에 해당하는 이자 8%와 이 화폐 발권 권리를 달라고 요청을 하죠.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유대인들이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거죠. 윌리엄 3세 입장에서는 이자만 갚으면 된다고 하니까 허락을 하죠. 그래서 왕이 돈을 빌려가는 만큼 돈을 찍어내는 시스템을 완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가 막힌 방법을 썼던 거죠. 그러니까 왕한테 돈을 빌려줘요. 왕이 막 빌려준 만큼 또 찍어내는 거죠. 유대인들이 발권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발전하면서 화폐가 점점 금과 은을 화폐로 썼다가 이제 배를 타고 금을 들고 가면은 배가 뒤집어지면은 금을 구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다 금을 넣어놓고 은행 그러니까 금 보관서를 써줘요. 그럼 그 보관서를 가지고 무역할 때 이거 그 은행에 가서 찾으면 된다고. 그러면서 은행의 역할이 생기고 금과 은은 은행에다 넣어놓고 보증서를 들고 다니면서 사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점점 지폐로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성공했다고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자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을 하면 자연스럽게 자랑하고 싶어질 거라고 생각하죠. 좋은 차를 사고 비싼 시계를 차고 SNS에 멋진 사진을 올리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남들이 나를 더 인정해 줄 거라고 믿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유명하다고 해서 굳이 그걸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알 필요가 없죠. 그런데도 굳이나 성공했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성공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SNS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봅니다. 해외여행을 가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멋진 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걸 보여주는 사람들은 언제나 뭔가를 팔고 있습니다. 강의를 팔든 자기 브랜드를 홍보하든 아니면 단순히 자기 자존감을 유지하려고 하든 간에 결국 목적이 있는 거죠. 진짜 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자기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랑해서 얻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괜히 잘난 척했다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거나 시기와 질투를 받거나 쓸데없는 오해를 사는 게 더 피곤합니다. 이건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 실력을 굳이 떠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기 분야에서 최고라면 사람들이 먼저 알아서 찾아옵니다. 반대로 실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포장하려고 애씁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있죠.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실이 있는 사람들은 굳이 시끄럽게 굴지 않습니다. 반대로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떠들고 다닙니다. 이걸 좀 더 현실적인 예로 들어볼까요? 동창회에 나가면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별거 아니었는데 갑자기 잘 됐다고 나타나서 자기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자랑하는 사람. 처음에는 다들 와 대단하다 하고 들어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대부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 사람 뭐 저렇게까지 티를 내? 결국 그런 사람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조용합니다. 굳이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설명하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주변에서 먼저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굳이 남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가까운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굳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하고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행동은 결국 나에게 득이 되지 않습니다. 성공이라는 건 원래 조용한 겁니다. 내가 잘 되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행동과 태도에서 묻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보여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그게 더 진짜 성공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혼자 살아갈 수 없고 결국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도 얻고 때로는 상처도 받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인간관계가 필요해서 맺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그래야 한다고 배워서 어쩔 수 없이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어릴 땐 친구 많으면 좋다고 하죠. 사회생활에서도 인맥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변을 보면요. 인간관계가 넓은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이번엔 또 무슨 부탁일까 싶고 단체 채팅방에서 메시지가 올 때마다 이걸 또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고민하죠. 관계가 많아질수록 책임과 피로도 함께 늘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줄이면 외롭지 않겠냐고 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 속에 있을 때입니다. 같이 밥을 먹고 얘기를 나누는데도 뭔가 허전하고 대화가 컥 돌고 속마음을 나누지도 못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더 외롭다고 느끼죠. 그렇다고 당장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릴 순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할 관계와 그냥 관성적으로 유지하는 관계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번 나한테 부탁만 하고 정작 내가 어려울 땐 연락 한 번 없는 사람. 내가 실수하면 뒷담화를 하면서 내 앞에서는 웃는 사람.
이런 관계를 굳이 계속 이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가끔은 이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우연히 어떤 사람과 친해졌는데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많은 걸 털어놓는 사람들 있죠. 자기 속사정부터 가족 문제, 직장 고민까지 쏟아내는 사람들. 이런 경우 두 가지의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는 그냥 감정적으로 의존할 사람이 필요해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떠보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든 이런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사실 친밀함이라는 건 시간이 필요한 법이에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야 하는데 초반부터 급격하게 가까워진 관계는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사소한 일로 틀어지고 결국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억지로 맺지 말고 굳이 유지하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편한 관계라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서서히 멀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데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정말 소중한 관계에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인간관계를 줄이면 나중에 나 혼자 남는 거 아니냐 걱정하기도 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인간관계를 줄인다고 해서 완전히 혼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남아있는 관계들이 더 단단해지고 가치 있게 느껴질 겁니다. 예전엔 인맥이 자산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꼭 그렇지도 않죠.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가 많으면 그게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적당한 거리, 적당한 선. 이걸 잘 지키는 게 결국엔 가장 편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아닐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정말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내가 억지로 맞춰주고 있는 관계는 없는지. 관계를 줄이면요, 외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진 만큼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관계 너무 많은 걸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쯤 정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돈이 많으면 좋으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사실 돈을 원하는 진짜 이유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겠죠. 그런데 문제는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반드시 삶이 나아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이 벌수록 더 많이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끔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예전에는 돈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는데 이상하게 그때가 더 여유로웠던 것 같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유인데 돈을 벌면 벌수록 그 자유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을 사면서 점점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지고 결국엔 돈을 벌기 위해 또다시 일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필요해서 뭔가를 사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필요해서라기보다는 남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없어 보이기 싫으니까, 혹은 그냥 기분 전환을 위해서 소비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런 소비를 할 때마다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를 하죠. 이 정도는 나를 위한 투자야.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소비가 진짜 나를 위한 소비인지 아니면 그냥 사회가 만든 기준에 끌려가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했는데 이제는 스마트워치도 있어야 하고 무선 이어폰도 필요하고 태블릿도 있어야 할 것 같고 하나를 사면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해지는 시기예요. 사실 이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광고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걸 사야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걸 사고 나면 어때요? 처음 며칠은 좋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걸 사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물건이 우리를 오래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않거든요. 특히 요즘은 SNS가 이런 소비 심리를 더 부추기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친구들끼리 만나서 나 새로 샀어 하고 자랑하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SNS에 올리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도 다 뭔가를 사서 올리고 나도 따라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도 사실은 나와 똑같은 기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남을 부러워하는 만큼 나도 누군가에게 부러움을 사려고 애쓰고 있는 거죠. 결국 끝없는 비교와 소비 속에서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내가 지금부터 딱 1년 동안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는다면 내 삶이 어떻게 변할까?
아마 처음에는 답답할 수도 있어요. 사고 싶었던 걸 참아야 하니까. 그런데 그걸 몇 번 참고 나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굳이 이걸 안 사도 괜찮네? 그렇게 불필요한 소비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돈이 쌓이겠죠. 그런데 돈이 쌓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돈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비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물론 이걸 실천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우리 주변에는 소비를 부추기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이런 건 해볼 수 있습니다. 뭔가를 사고 싶을 때 한 번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걸까? 아니면 그냥 순간적인 욕심일까? 만약 그 질문을 던졌을 때 5초 안에 당연히 필요하지 라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 그건 없어도 되는 물건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필요한 건 고민할 필요도 없이 바로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남들이 만든 기준에 맞추기 위해 내 시간을 팔고 있는 걸까? 소비를 줄인다는 건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그건 결국 내 삶의 선택권을 되찾는 일이거든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것도 사지 않는 게 최고의 선택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요즘 SNS 없이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고 출근길에도 SNS를 보고 잠들기 전까지도 계속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서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고 때로는 초조해지기도 하죠. SNS에 올라오는 사진들 한번 보세요. 맛집에서 멋진 음식을 먹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서 저런 사진을 올리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행복해 보이고 싶은 걸까요? 실제로 SNS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사진이 뭔지 아세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순간들입니다.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 모습이나 출근길에 지친 얼굴, 어제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사진 같은 건 잘 안 올리죠. 대신 멋진 레스토랑, 명품 가방, 고급 호텔 같은 것들이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SNS는 보여주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SNS에서 보는 건 그 사람의 삶 전체가 아니라 편집된 일부 장면이라는 겁니다. SNS는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나 영화처럼 잘 꾸며진 장면들만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행복하구나 하고 착각하죠. 예를 들어 SNS에서 한 친구가 해외여행을 가서 아름다운 풍경을 찍어 올렸다고 해볼게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정작 그 친구는 사진을 찍고 나서도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수도 있고 여행 비용을 감당하느라 카드가 걱정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남들과 비교하는 습관이 쌓이면 결국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원래는 그냥 조용히 살아도 괜찮았는데 SNS를 보고 나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뭔가를 더 해야 할 것 같고 괜히 불안해지죠. SNS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비교 심리를 자극합니다. 남들이 가진 걸 나도 갖고 싶게 만들고 남들이 하는 걸 나도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 필요하지도 않은 걸 사게 되고 무리해서라도 화려한 곳에 가게 되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정답은 간단합니다. SNS에서 보이는 것들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남과 비교하는 걸 멈추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비싼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행복한 건 아닙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만 밤마다 사업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사람도 많아요. 반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도 있죠. 결국 행복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SNS를 덜 보면 덜 불행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하루 종일 남의 삶을 보면서 비교하는 시간을 줄이면 내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겁니다. SNS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는 태도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어요. 남들은 남들대로 사는 거고 나는 나대로 살면 됩니다. SNS에서 남들의 화려한 모습을 볼 때마다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건 그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삶일 뿐이다. 그러면 조금은 편해질 겁니다.
사람들은 다들 자기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가만 보면 정말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남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맞춰서 살고 있어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차, 좋은 집. 다들 이런 걸 목표로 삼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삶이 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온 방식과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틀 안에서 자라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하고, 결혼도 적당한 때에 해야 하고, 마치 인생이 정해진 수순이라도 있는 것처럼요. 그러다 보니 나 스스로 정말 원하는 걸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남들이 정해놓은 목표를 따라가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남의 기준에 맞춰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인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오죠. 어릴 땐 성적이 목표였고, 사회에 나와서는 연봉이 목표였고, 결혼하고 나서는 아이 교육이 목표였는데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허무한 거예요. 계속 뭔가를 이루긴 했는데 정작 나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오랫동안 남의 기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막상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하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남이 정한 기준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필요한 건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비싼 차를 사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정말 내 필요 때문인지 아니면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인지 한번 따져봐야 해요. 만약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면 그건 내 기준이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 놓은 기준일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남들의 평가를 받죠. 그 나이에 그런 걸 시작한다고? 지금 그게 가능하겠어? 이런 말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에 신경 쓰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돼요. 중요한 건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물론 남의 조언을 들을 수도 있고 참고할 수도 있죠. 하지만 최종 결정은 항상 내 몫이어야 합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는 거. 그렇게 해야 내 삶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내가 한 선택에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선택하고 나서도 후회하죠. 괜히 이걸 했나? 이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닐까?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한 선택이라면 그 선택이 틀렸다고 해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렇게 말하면 그럼 실수하면 어떡하죠? 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실수를 두려워하는 이유도 결국 남의 시선 때문이에요. 내가 실패하면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 이런 걱정이 더 크죠. 그런데 남들은 생각보다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남들은 자기 삶을 사느라 바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걸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내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책임지면서 남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길을 찾는 것. 그게 진짜로 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틀 속에 갇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진짜 내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 아니라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보면 어떨까요?